안녕하세요. 심희됐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약간 좀 날이 좀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아주 많이 풀린 나라를 배경으로 또 이제 금융 관련 얘기도 좀 해드려야 돼서 뭐 금융하면은 파라오 아니겠습니까? 금융하면은 파라오입니다. 아, 다단계. 금융하면 파라오니까 금융의 상징 파라오에 복장을 하고 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보부터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이거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기 방금 올라온 속보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협상이 불발됐다. 그래가지고 후보 등록을 하고 계속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어차피 이제 어제 그러니까 저기 이틀 전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안철수 씨가 기호 2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허수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씨하고 안철수 씨 둘만 놓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 쪽 애들이 약점을 많이 쥐고 있는 게 아무래도 오세훈이다 보니까 민주당 쪽의 당원들이 오세훈 씨를 지지하는, 그래서 오세훈 씨의 여론조사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또는 오세훈 씨가 여기에 좀 뭐랄까 기고만장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 허수 지지율을 자기들 진짜 지지율로 착각을 하고 단일화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 파토내는 거를 갖다가 안철수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계속 안철수 씨를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모독을 해왔죠. 그게 사실 상당히 눈살을 찌푸렸는데요. 안철수 씨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당선 시장되고 나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겠다.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당을 통합하겠다. 합당 얘기까지도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또 하나 전략적인 선택이 있었는데 뭐냐면 엊그저께 말까지만 해도,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후보 등록하고 나서도 박영선 씨가 이제 중간에 사퇴할지도 모른다는 첩보들이 계속 돌았어요. 왜냐하면 박원순 씨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분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물론 어제 기자회견에는 뭐 녹화라든지 녹취 그리고 이제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씨 피해자의 모습이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박원순 씨의 피해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하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피해 사실을 얘기할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박영선 개인 입장으로도 이 패배가 뻔한 선거에 나왔다가 까딱 잘못하면 영영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후보 사퇴하겠다 이래버리면 나중에 대선이나 뭐 총리직도 노려볼 수 있죠. 서울시장이 다가 아니고, 게다가 1년 뒤에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고 박영선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사퇴해버릴지도 모른다 중간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오세훈 씨하고 그 다음에 중도를 상징하는 안철수 씨하고 서로 이제 싸우는 형태가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 1년짜리.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유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박영선 씨가 중간에 사퇴해버리고 이 둘이 싸우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이걸 구호탈량행위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차피 1년짜리 시장인데 이거 시장직 하겠다고 서로 싸워서 여기서 야권 단일화, 야권 통합에 금이 가게 되면 나중에 1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 중도와 보수가 다시 한번 이 단일화 할 수가 없게 된다. 여기는 3파전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결집력이 강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아직도 이건 유효합니다. 만약에 당장이라도 박영선 씨가 나 사퇴하겠다 이래버리면 두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철수 씨가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당선되면 국민의힘에 합당하겠다고 선언한 게
상당히 이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1년짜리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있는 임기 4년짜리 이제 시장 선거니까요. 지금 사실 1년짜리 시장 해봤자 어차피 뭐 연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1년도 연임에 포함되니까 이게 좀 그래요, 자녀 임기가.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협상 불발은 됐는데 앞으로도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일단 2번하고 4번 서로 기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하겠죠. 그러면 지지율에 따라서 중간에 한 명이 사퇴하고 밀어주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오세훈 씨가 중간에 낙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분이 그 30몇 억짜리 이제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많기 때문에, 약점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각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하던, 예를 들어서 지금 오세훈 씨하고 안철수 씨 단일화 한다고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오세훈을 대거 이제 투표하는, 오세훈 쪽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래서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 놓는, 만만하거든요. 이렇게 역선택이라고 불리는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각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오세훈, 안철수, 박영선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제 실제적인 자기의 지지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안철수의 지지율이 뭐 한 40%, 박영선 30%, 오세훈 30% 이래버리면, 오세훈만 20% 이래버리면 오세훈 씨는 관두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생색이라도 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요. 뭐 안철수 지지자분들이나 소위 뭐 안별초라고 불리는 분들은 크게 막 낙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보수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적폐를 청산하는, 또 범죄를 청산하는, 범죄자들을 다 잡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1년짜리 시장 누가 한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출발점을 교두보를 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뉴스는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를 또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한명숙 사건 다시 검토해봐라. 근데 이제 한명숙 총리가 뇌물 받은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한명숙 총리가 뇌물 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좀 강제 수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학대한다든지 뭐 가학적인 어떤 수사가 있었다, 증인들에 대해서. 이래서 그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또는 위증을 했다는 증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남관 현재 이제 검찰차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차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종의 답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혜롭게 답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게 반격을 한 겁니다.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의 검사들의 위증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심의하라며 발동한 수사 지휘권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사 지휘를 수용은 했어요. 그런데 단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기소 여부를 논의할 때 대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부장들, 예를 들어 형사부장, 뭐 또 저 반부패부장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검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검찰에서 검사들 중에 장군에 해당되는 검사장들인데, 이 한 4-5명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장 검사로 있는 4-5명이 전부 다 친추미애 계열의 부장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결정을 내리게 되면 무조건 그냥 기소 이렇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같은 등급의 검사장들인 일선의 고검장, 대구 고검장, 뭐 대전 고검장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늘려가지고 투표하게 하겠다, 회의하고 결정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불기소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지금 대전 고검장만 하더라도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차장 검사였던 윤석열 씨의 측근인 강남일 고검장이고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소위 물을 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예는 사실 이런 예는 과거 백제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백제에 이제 12자평이 있었는데 12자평이라는 게 뭐냐면 각 부의 귀족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왕이 뭔가 결정을 하고 싶어도 이 소위 말해서 그때도 사실 내각제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이 백제 12자평 각 계파의 보스들이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의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이 어떻게 했냐, 이 자기들 밑에 왕자들 자기 아들들 12명을 에게 모조리 좌평직을 줘서 원래 12자평인데 이 숫자는 정확치 않습니다. 원래 12자평인데 이걸 24좌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가 쉽게 설명하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날 반대하고 있으니 거기에 국회 규모를 2배로 늘린 다음에 나머지 반대쪽을 전부 다 내 편으로 앉힌 거예요. 이런 그 전략으로 지금 들이받았다라는 겁니다. 조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사건은 이달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 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다면서, 그러니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이 혐의 없다고 본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대검 감찰부가 반대해서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면서 이문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오지도 않아 놓고서는 오지도 않은 애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외부의 의견도 들었고 또 대검에서 이 검찰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6명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받았는데 오지도 않은 애 의견으로 지금 하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들이받는 거죠. 조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 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찰부장과 이문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요번에는 좀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정이한테.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토록 해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관이란 양반이 뭐 알지도 못하는 수사 지휘권 보면서 이렇게 한창 훑어보고 쇼하고 새로 해. 이게 지가 이걸 다 훑어봤겠어요? 그냥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건데 왜 읽어봐요 이거를. 읽어보다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그냥 해 다시 해 이렇게 하니까 싫어 라고 들이받은 거죠. 하긴 할 텐데 네 뜻대로는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들이받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사건 결론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가능한 짧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의 어떤 그 예산 문제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